엄마한테 갑자기 카톡이 와가지고, KBS 스페셜이라고 해서 축적의 시간? 그 TV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꼭 보라고 어머니가 갑자기 카톡을 보내신 거야, 뜬금없이.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명견말리를 꼭 봐라. 그렇게 해서 봤던 게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가 명견말리에 나왔던 그 시점이었었거든. 그래서 우리 엄마는 의외로 맨날 드라마를 보는 것 같지만 나보다는 엄마가 좀 더 약간 학구열이 더 있으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그 엄마가 얘기해서 꼭 보라고 좀 하셨기 때문에 한번 KBS 스페셜에서 한 명견말, 아니고 축적의 시간 1, 2를 다 보게 되었는데, 이거를 보면서 내가 느낀 거는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 경제라든지 그런 쪽에 얘기를 하게 되면 했던 얘기들인데 이분은 이제 그걸 스케일업이라는 단어 하나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전에 블루오션이라는 책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 그것도 한국 교수님이, 그러니까 한국인 교수님이 외국에서 이제 외국인 교수님들하고 같이 공저를 하셨던 책인데, 평소에 그러니까 만약에 대한민국 같으면 치킨집이 되게 많잖아. 그래서 치킨집 사업을 약간 사양산업, 어떻게 보면은 이제 레드오션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경쟁자가 너무나도 충만하게 많은 사업을 레드오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다가 그분이 블루오션이라는 어떤 새로운 새 시장 이런 거에 대한 개념 자체를 블루오션으로 설정을 딱 하신 다음부터 이제 블루오션은 그분의 단어가 됐고 그분은 블루오션으로 성공하신 분이 되신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KBS 스페셜을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거는 첫 번째는 이분은 스케일업으로 이분이 일어나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했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스케일업보다는 이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에 이제 요지는 그거였던 거지. 그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빠르고 정말 성실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나도 아마 이게 우리나라식 교육은 아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 일제시대에서부터 만들어진 어떤 쌓여온 교육 제도 같은 게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뭐꼭 그래서 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지금 현재 상태로는 나 같은 경우에도 입시 위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입시를 위해서는 같은 시험을 내가 쟤보다 안 틀려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얼만큼 더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같은 시험을 더 잘 맞을 수 있냐 없냐가 관건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질문을 하는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 한국에서는.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학교하고 대학원을 미국에서 보내게 됐는데 거기에서는 솔직히 한국처럼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바보라고 생각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교수님들이 불러. 너 수업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냐? 아니면 뭐 무슨 문제가 있길래 너는 말이 없느냐라고 할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이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을 되게 선호하는 편이고 문화 자체가 좀 내 얘기를 해야 한다. 약간 겉으로 말이 많은 편이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빈수레가 요란하다고 하는데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 한국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렇게 해서 조용히 가만히 겸손 뭐 겸양 약간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스타일이 너무 달라서 미국에서는 몰라도 막 알아도 질문을 하는 척을 했어야 됐고 굳이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게 되게 힘들었었는데 나중에는 그게 익숙해져가지고 오히려 한국에 와서 조금 나중에 애를 먹었던 상황이 있었어. 근데 그 상황이 지금 좀 내 얘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그 상황이 여기서 말했던 그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 이 교수님은 노하우 같은 경우에 노하우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느냐를 알기 위해서는 왜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시는 건데, 그 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일화가 있어. 이제 미국 가정인데, 할머니께서 샌드위치를 너무 맛있게 잘 만드셨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할머니가 엄마한테, 엄마가 또 딸한테 전수를 해줬었는데, 그 딸이 나중에 이제 샌드위치를 만들 때 보면 자기네 집은 언제나 햄 양쪽 끝을 커팅을 해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었었던 거지. 그래서 어느 날 똑같이 또 커팅을 하다가 할머니한테 물어보게 된 거야. 엄마한테 물어보게 된 거야. 엄마, 이거, 근데 왜 햄을 맨날 양쪽 커팅을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글쎄, 할머니가 그렇게 하시던데?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할머니한테 직접, 할머니 왜 이렇게 햄을 맨날 양쪽 끝을 커팅하시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하셨는지 알아? 나 때는 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걔가 안 들어가서 커팅을 했어야만 됐다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야. 현재는 그렇게 작은 후라이팬이 아니라 큰 후라이팬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를 몰랐고 그냥 하우만 알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할머니 레시피니까 당연히 햄을 자른다라고 생각해서 햄을 잘라왔던 거지. 그런 걸 보면 이제 그런 일화에서도 얼마나 그 하우도 중요하지만 왜 이분은 no why라고 하셨어. 근데 왜 하는지가 언제나 중요한데 내가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왜요? 왜요? 라고 하니까 되게 귀찮아 하셨어. 한국에서는 그냥 안 물어보고 가만히 있는 게 중간을 가는 거더라고. 진짜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라는 말을 우스갯소리를 많이 했었는데 그 얘기가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정말 나한테 상당히 중요한 조언이 됐던 것 같고 지금도 현재도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일 수도 있어. 왜냐면 우린 약간 개인의 개성보다는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어울리는 사람을 많이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내가 느꼈던 거는 일단은 그렇게 왜 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첫째로 그리고 이제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설명을 해줄게. 스케일업이라는 이제 말은 이분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되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디어를 남한테 누설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안 해줘.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어, 특정 어떤 무역협회 같은 곳에 가입을 해가지고 상당 기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대부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업에서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모여있는 단체여가지고 다니면서 배울 점이 되게 많은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과 내가 또 사업을 많이 말아먹어보면서 느낀 거는 아이디어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 사람들은 사업을 안 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갓 시작하신 분들 아니면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 창작물에 있어서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뭐 드라마 작가 분들이나 아니면 뭐 소설가 분들 뭐 이렇게 그 음악 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로 그런 쪽에서는 어떤 아이디어 자체가 어떤 음원이 되고 아이디어 자체가 이제 소설의 큰 줄거리가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제조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는 쪽에서는 솔직히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왜냐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 아이디어는 나만 생각한 거야, 내가 생각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도. 그래서 이 아이디어 내가 생각한 건데 라고 했지만 내가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상품으로 금방 나왔거나 아니면 이미 상품으로 존재하는 경우도 있거든. 나는 상당히 있었었어. 내가 되게 어렸을 때 화장품 냉장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 뭐 벤처 강의 시간이었던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이제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은 사업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면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때 썼었어. 쓰면서 이제 리서치를 해봤더니 이미 나와 있는 거 제품으로 시장에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진 않았었지만 그때 당시에 그래도 한 두세 군데 정도에서 이미 제품이 나와 있었어. 그래서 아, 이런 생각은 나만 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걸 그때 깨달았지만 그 이후로도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내가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라고 한 것들이 몇 년 지나고 아니면은 뭐 이미 시장에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경우가 상당히 있었어. 그래서 나는 그 이후로 아이디어에 집착하지 말자. 아이디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그냥 혼자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냥 나만 알고 있는 거였는데 내가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서 생각했던 거는 아직도 그 질문자분도 그렇게 얘기하셨거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아이디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에 조금 충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시길래 아직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아이디어 자체에 되게 목말라 하고 그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아이디어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조그만 사업이나든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디어보다는 유통망을 확보하는 게 훨씬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 다음에 다시 유통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게. 그래서 아이디어는 중요하지 않은데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나가는 그 기간. 그러니까 뭐 이제 창업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데스밸리라고 해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뭐를 했고 펀딩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제품이 되어 가는 동안에 트라이얼 앤 에러를 계속 거치다가도 망하면 어느 순간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기서 이 사업이 아예 망하거나 아니면 다시 데스밸리를 뚫고 일어나면 이제 브레이크를 하면은 이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해. 근데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들었었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적재산권 때문에 본의 아니게 미국 출장을 가서 이제 여러 곳을 이렇게 탐방을 하고 내가 그때 통역을 맡아서 하게 됐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것을 알게 됐던 거야. 굳이 나는 이제 창업 전선에 있어서 이렇게 사업이 망할 수 있고 어느 순간에 그 위기 돌파를 못하면 거기에서 대부분 이제 사장되기 때문에 데스밸리라고 부른다고 하는 그래프도 있고, 약간 이렇게 경제학자들이 좀 좋아하는 거 있잖아. 약간 뭔가 보여줄 수 있는 뭐 숫자로 얘기한다. 막 그 사람들은 모든 걸 숫자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경제가 아니라도 모든 일에 적용이 가능하고, 이 얘기는 상당히 정말 너무 짧은데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어서 나도 어떻게 보면 이 교수님 2시간을 강의를 하셨지만 나도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느낀 바를 얘기를 하는 것도 2시간 아니라 3, 4시간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일단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얘기를 하자면은, 그래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걸 원리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될지 예시를 먼저 들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여기서 미리 밝힐게. 나는 삼성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삼성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삼성이 많은 일을 했고 그렇긴 하지만 이제 내가 약간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삼성에서 약간 아까운 부분이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늘 얘기를 했던 게, 삼성은 애플처럼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진 않았던 건 아니야. 근데 플랫폼을 만들었었어. 무슨 푸른 바다인가 뭐 그런 시스템이 있었대. 확실히 모르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스템 담당자가 2명밖에 없었고, 그것도 지금 계속 있는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솔직히 그 큰 회사고 거의 삼성이 대부분 휴대폰 생산량, 전 세계 생산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아. 1등이잖아. 판매 1위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플은 솔직히 이제 그 애플만의 플랫폼이 있잖아. 거기서 음악도 사고 뭐 영화도 사볼 수 있고, 이제 무슨 앱스토어가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앱들도 다 구매를 하고, 그렇게 한번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개인사를 계속 고백을 하게 되네. 아이폰 3GS가 나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현재 아이폰만 쭉 쓰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이제 음악 같은 경우에도 셋업을 해놓으면 계속 중간에 컴퓨터가 바뀌는 게 조금 문제가 있었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어쨌든 한번 셋업을 해놓으면 계속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계속 큰 힘 들이지 않고 새 기기에다 바로 백업을 하면은 그 전 기기와 동일하게 쓸 수 있고 했기 때문에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었고, 또 하나 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서 이거는 좀 사족이지만 얘기를 할게.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출장을 예전에 좀 갔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쓰는 삼성 갤럭시 폰이 하나 있었고, 지금 한국에서 쓰는 건 아이폰을 쓰고 있어. 그런데 미국 폰은 갤럭시다 보니까 이제 무슨 플레이 스토어 도깨비에서 나왔던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도 받아야 되고 하더라고. 앱 스토어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나 같은 경우에 조금 좀 애를 먹었던 경험이 있는데, 같은 앱을 똑같이 받았어. 아이폰에 하나 받고 갤럭시에 받고. 근데 같은 앱이라도 아이폰에 있는 게 무료인데도 불구하고 기능이 훨씬 많은 거야. 근데 내가 이 앱을 받았던 거는 예를 들면 사진을 캡처하고 그 다음에 자르고 뭐 이렇게 돌리고 문자를 넣고 막 이런, 그러니까 자막을 넣고 막 여러 가지 그런 거랑 뭐 블러셔 효과들도 되게 많아서 그거를 선호했던 건데, 똑같은 앱을 안드로이드에다 깔아보니까 그 기능이 빠진 거야. 자를 수가 없고 그냥 그 사진 자체에서 채색만 되는 상황만 되더라고. 그래서 그 솔직히 자르기 위해서 나는 그 자르고 막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 앱을 썼던 건데, 이게 자르기가 안 된다는 걸 처음 알았어. 그래서 그 뒤로도 보면은 수많은 똑같은 앱들이 전혀 다른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왜 IT 사이트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뭐 앱 등이니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가 한참 올라왔었잖아. 물론 뭐 애플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그거에 있어서 아마 그런 것들도 상당 부분 작용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 왜냐면 안드로이드를 쓰시는 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 앱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뭐 쟤네들은 왜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좋아한다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어. 나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거든. 아니 어떻게 똑같은 앱인데 애플에서는 다 되고 얘네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 빠진 채로 이렇게 나와 있는지를 나는 솔직히 지금도 이해가 안 가지만 이게 하나는 아닐 거란 생각을 해. 분명히. 왜냐면은 솔직히 플랫폼에서 얻어지는 수익이 애플이 더 구조가 좋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애플 사용자들이, 모르겠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탈옥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데, 보통 그냥 평범한 외국 분들이시라면 아마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쪽이 수익 구조가 더 나은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애플은 또 그리고 플랫폼이 하나잖아.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개별 폰별로 아니면 어떤 그런, 뭐 나도 잘 모르겠지만 무슨 단계를 부르는 게 있더라고. 그 단계별로 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개발을 계속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단일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리고 단일 플랫폼 치고는 아마 사용자가 상당히 많을 거야.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는 아마도 애플이 훨씬 낫지 않은가. 얘네는 하나 기종만 계속 개발을 하면 되고 그거에서 업데이트만 하면 되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아이폰 쪽으로 많이 갈 수도 있으신 거고, 이후에도 업데이트가 또 편한 면도 있고 하실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약간 내 입장에서는 그런 걸 봤을 때는 삼성도 어떻게 보면 그런 본인들의 휴대폰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1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애플 못지않은 플랫폼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막 삼성 요새 단기 순이익이 막 2조가 넘어. 그 상황이라면은 이런 것 좀 개발하는데 수천억
필요 없을 것 같거든. 수천억도 안 들어와. 뭐 대략 솔직히 한국같이 인력비가 싼 곳에서는 뭐 10, 한 1000분의 1 정도만 사용하셔도 조금씩만 하셨어도 당연히 비용으로 다 처리받으실 수 있고, 어차피 세금 낼 돈이면은 그런 곳에 좀 사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처음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갤럭시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라도 했었으면 지금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으니까 되게 발전을 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다 구글이나 그런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 난 잘 몰라, 솔직히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 처음에 삼성이 지향하고자 했던 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한국 전쟁 이후로 그 전에도 일제 식민 통치로 되게 피폐했었다가 이제 한국 전쟁이 나고, 정말 사진을 보면은 정말 너무 폐허야. 아무것도 없어. 사진이 흑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더 진짜 너무 없어. 깜깜한, 그냥 까만 그런 거에 흰색 벽돌 부서진 거, 막 애들 흰색 옷 입고 있고 막 이런 거밖에 없고, 정말 맨 땅에서 일어났다는 말이 하나도 틀리지가 않을 정도로 그랬었는데, 불과 그게 60몇 년? 67년 전이래. 근데 우리나라가 그 폐허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이쪽에서는 추격자 전략을 썼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워낙 우리가 그 전쟁으로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가야 할지는 명약관하게 보이는 거야. 집이 부서졌으면 집을 지으면 되고, 공장이 부서졌으면 공장을 지어야 하고, 학교가 없으면 학교를 지어야 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어르신들의 되게 근면 성실함과 되게 많은 피땀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던 건데, 이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방송 내용 중에서는 이제 뭐 전 세계 경제를 예를 들어 사람 키를 예를 들면 사람 키가 170이 평균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4m짜리 거인이라고. 나는 솔직히 170이라고 하시길래 평균 170, 우리나라 한 190 되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4m 정도가 되는 거인일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한 50년 정도의 기간에 거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거나 다름이 없어. 정말 완전히 맨 땅에서 일어선 거야. 그래서 그렇게 노력을 한 건 알겠으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도 사이클이 있듯이 경제도 사이클이 있어. 회사에도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를 해. 그래서 그 아까 데스밸리라고 얘기했었잖아. 그 데스밸리처럼 그 사람 그 사이트에서도 시리가 갑자기 작동해. 하네. 부르지 않았어? 그랬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사이클이 있는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 이미 경제 성장을 많이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추격자 전략을 먹히지 않는다는 거지. 왜냐면 우린 이미 그들을 다 추격했어. 같은 곳에서 같은 위치에 있는데 뭘 보고 쫓아갈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벤치마킹도 아무 의미가 없다. 왜냐면 왜를 모르고 벤치마킹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 아까 내가 샌드위치 얘기해줬잖아. 그런 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해물 아깝게 계속 양쪽을 잘라내고 있었던 거야. 한 번만 물어봤으면 그런 일 없었을 거 아니야. 애기야, 나는 후라이팬이 작아서 자른 거다. 넌 안 잘라도 된단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다거나, 아니면 애기들이 한 번만 물어봤어도 그런 일은 없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3대를 내려왔다는 것이 뭐 우스갯소리라면 우스갯소리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면 그 왜를 알아야 하는지가 정말 금방 머리 쏙쏙 들어올 것 같아서 그 예를 한번 들어봤어.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축적의 시간의 축적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발전을 급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끈기가 우리가 좀 없는 것도 있어. 내가 말하는 이 끈기는 우리가 뭐 국민성이 끈기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람들이 되게 똑똑해. 개개인이 다 너무 똑똑해. 그래서 그 왜 IQ 검사 뭐 전 세계 국민들 IQ 평균을 내도 우리나라 아마 1등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우리나라랑 아마 홍콩인가 대만인가 거기가 이제 1등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대만, 홍콩은 나라 크기 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정식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는 나라로서는 우리나라가 1등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외침 때는 되게 대비를 잘 해. 어떻게든 적과 싸워 이겨. 몽고 예전 너무 멀리 가는 것 같긴 한데 점점 알쓸신잡이 되는 듯한 분위기야 이거. 그 몽고 징기스칸이 저기 북유럽 몇 군데를 빼고는 서유럽까지 서부 유럽까지 다 진출을 해가지고 먹었던 시절이 있었잖아. 완전히 온 세계가 몽고에 침략을 당했을 때가 있었지. 침략이라 그래야 되나? 정복을 당했을 때가 있었어.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 몽고 같은 상황에서는 몽고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전쟁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처절하게 전쟁을 했다기보다 이제 일단 성에 가가지고 영주를 나오라 그래. 그래서 너 어떻게 할래?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제 만약에 죽더라도 아까 영주가 저는 헌납을 하고 그렇게 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 성은 접수가 되고 그러면 그 성은 그냥 이제 뭐 그 정복자의 땅이 되고 막 약간 그런 식이었다고 해.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랬는데 이제 막 몽고 같은 그러니까 뭐 아니면은 영주가 나는 못한다 내 땅 뺏기기 싫다라고 하면은 이제 성 안에서 문 잠그고 막 있다가 나중에 밖에 사람들이 못 버텨서 나가면 그냥 그 성은 계속 지키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식량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밖에서 안쪽으로 막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아마 영주나 그런 사람들만 죽음을 당하거나 뭐 어떻게 되고 나머지 그 사시던 분들은 그대로 그 생활 터전을 유지하고 이제 왕만 바뀌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전쟁을 했었다고 해. 그런데 이제 몽고 같은 경우에는 가서 집에로 들어올래 말래 하면 만약에 처음에 몰랐던 사람들이 몽고 뭐 뭔데 막 이러면서 싫어라고 했다가 이분들은 한 명이 말을 5필씩 끌고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말고기를 육포같이 만들어가지고 드시고 그랬대. 그래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밖에서. 지금 식량이 떨어질 때가 됐는데 말을 계속 잡으면 이게 데리고 다니는 말을 잡으면서 계속 이제 불도 먹이고 막 이러면서 계속 계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반항을 하면 몽고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원래 이렇게 땅을 접수하고 여기 우리 땅 이렇게 해야 되는데 땅의 개념이 별로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면 얘네는 일단 정착해서 살지 않고 두 번째로 농사 짓지 않아. 그래서 만약에 거부한다 그러면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죽이고 불태워가지고 성을 완전히 불태워서 불태운 다음에 풀을 심어. 뜬금없이 왜 풀을 심냐면 이제 말 먹이를 하려고 나중에 왔을 때 말 먹이려고 풀을 심는데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거야. 성 사람들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일이 몇 번 일어나다 보니까 이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무조건 성문 열고 나는 무조건 따르겠다 라고 해가지고 그쪽이 다 정복이 됐다는데 우리나라는 중요한 거는 몽고에 40년간 항쟁을 하잖아. 진짜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몽고 왕이었으면 쟤 진짜 징하다 진짜 땅도 조그만 애들이 정말 전쟁에 아무 도움도 안 된다. 그리고 또 저기가 오픈이 되면 아마 일본 애들이 계속 또 와서 괴롭힐지도 모르니까 둘을 맞기에는 그냥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좋겠어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무섭다는 몽고에 40년 동안 항쟁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초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그런 것만큼 이렇게 뭔가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했지?
너무 사설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얘기로 돌아가서 축적의 시간. 시간 축적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어, 자기소개서란다. 자기계발서라고 책이 있잖아. 자기계발서라는 종류의 책들. 그런 거, 책들을 많이 읽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그런 책을 썼었어. 자기계발서를 읽는 건 좋은데, 자기계발서에는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만 나오지 않느냐. 이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가 뭐가 문제냐라고 할 수 있지만, 성공한 사람들의 얘기 물론 좋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공하신 분들이 나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지만, 대부분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본질은. 우리가 만약에 정말 모두가 아는 얘기일 거야. 김연아 선수를 본다면 정말 모르겠어. 우리나라에서는 좀 언론들이 그렇게 뭐 대단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언론도 있고 안 하는 언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어가지고 특히 또 이제 일본 쪽에서는 아사다마오가 자꾸 연하 때문에 1등 못했기 때문에 뭐 그분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운이 되게 없는 거지. 하필 그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이분이 막 이렇게 할 때 계속 같이 해야 됐었고 은퇴도 비슷한 시기에 했었고 하니까 좀 많이 안타까운 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면 정말 강한 라이벌을 만난다는 게 정말 무서운 일일 수도 있거든. 근데 어쨌든 그 얘기는 차치하고 난 한국 사람이니깐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라이벌적인 측면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문제가 뭐였냐면 김연아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보면은 동영상이 돌아다녀. 넘어져서 너무 아픈데도 울면서 계속 연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본인도 아마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을 텐데 사람들은 그냥 이제 뭐 그렇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측면이 있는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끊임없는 노력이었어. 정말. 만약에 뭐 솔직히 말하자면 아사다 마오도 김연아가 한 만큼 했잖아? 그러면 못할 리가 없어. 근데 안 하셨잖아. 안 하셔서 안 했기도 했고 몰랐기도 했을 거야. 그렇게까지 독하게 저렇게 연습을 해댔는지를 몰랐을 거야. 근데 보면은 뭐 점프를 하루에 몇천 번을 뛰고 계속 넘어지고 솔직히 빙판에 넘어진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일 거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겨울에 스노보드 타는데 처음에 미국에서 타게 됐을 때는 솔직히 보호대가 있는지를 몰랐어. 그래서 그냥 맨몸으로 탔기 때문에 정말 엉덩이가 시퍼렇게 멍이 들 정도로 많이 넘어져서 거기에다 미국은 자연설이기 때문에 빙판도 없어. 한국처럼 이렇게 스케이트장이 아니고 정말 스키장이어서 진짜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넘어져가지고 허벅지, 멍덩이 다 멍이 들 정도였거든. 조금조금하게. 그렇게 넘어지고도 막 나는 정말 보드를 잘 타지 못했어. 계속 낙엽이라 그러잖아. 그렇게 낙엽을 계속 탔어. 그랬었다가 이제 특정 스키장에 갔는데 거기 조그만 스키장이었어. 그 전에는 맨날 큰 데만 갔던 거야. 왜냐면 잘 타는 사람들이 가자고 해서 이제 같이 껴서 가는 거니까 뭐 나는 선택권이 없어. 그리고 뭐 좋다고 하니까 가는 거고 이분들은 가슴 건들라 타야지 했는데 여기는 한국이랑 스케일이 다른 게 산봉우리 3개가 스키장인데 트레일이 한 200개가 있어. 그래서 잘못 내려가면은 다시 베이스까지 오는데 1시간 버스 타고 와야 돼. 그럴 정도로 그랬었고 이제 한 번은 친구가 너무 안 내려와가지고 스키장이 4시에 문을 닫는데 여기 너무 깜깜해지기 때문에 밤 영업을 안 해. 한국처럼 이렇게 작은 규모가 아니어서 라이트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4시 정도면 모든 영업이 끝나는데 친구가 7시까지 안 내려오는 거야. 3시간을 우리가 정말 덜덜 떨면서 죽었을까봐 어떻게 하지 기다렸는데 나중에 이제 타다가 너무 다리가 아파서 자기가 이거를 갖고 걸어서 내려왔다는 거야. 근데 산이 너무 깊으니까 전화기도 안 터져. 무전기는 또 가지고 우리끼리 이제 얘기를 하려고 전화기 안 터져서 무전기를 사서 갔었는데
그 아이보다 내가 더 잘 탔기 때문에 무전기 부셔질까봐 무전기를 내가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얘는 무전도 안 돼. 애가 갑자기 어디서 없어졌는지도 모르겠어. 왜 안 내려오는지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쪽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페트롤이고 뭐고 다 동원을 해서 찾겠지만 트레일 숫자도 원체 많고 만약에 이제 여기는 한국처럼 안전바가 없이 자기가 그냥 위험을 감수하고 타는 거야. 그렇게 써 있어. 그래서 그냥 별 아래서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박혀 있으면 찾을 수가 없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밤 되고 추워지면 최대한 찾아보겠지만 만약에 어디 이렇게 박혀 있다거나 하면은 못 찾을 수 있다고 그렇게 되게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정말 같이 갔던 친구가 그렇게 된 거여서 너무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막 진짜 한 3시간을 막 이제 덜덜덜 떨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갑자기 친구가 나타난 거야. 진짜 너무 안심이 되면서도 진짜 우리가 너무 신경질이 나가지고 아니 나는 그러면 페트롤 불렀어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근데 그랬던 것처럼 이제 되게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고 보드를 못 타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한번 이제 작은 스키장에 가서 거기는 희한하게 이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 리프트권 따로 끊고 이제 보드 따로 빌리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는 뭐 보드는 어차피 빌리는 거라고 치더라도 그 리프트권하고 강습권이 붙어 있었어. 그래서 초보자 리프트는 초보자 강습권이 1시간짜리가 있고 리프트 초보자 것만 탈 수 있는데 그게 되게 가격이 싼 거야. 그래가지고 솔직히 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잘 타지도 못하는데 낙엽으로 위에 올라가서 내려오면 뭐 하나 응? 이거를 강의를 들어볼까? 하고 강의를 들었던 거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때 강의를 듣고 난 그 이후로 그 1시간 강의였고 16명이나 가르쳤어.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의를 한 번 듣고 그 다음번에 또 같은 스키장을 갔을 때 한 번 더 들었어. 근데 그 전에 들었던 걸로도 이미 충분히 턴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어차피 난 또 가서 그렇다고 해서 고급을 갈 건 아니니 여기 스키장이 작으니까 솔직히 상급자가 별로 의미가 없거든. 그래서 나는 강의를 한 번 더 듣겠다 해서 그렇게 2번을 들었는데 2번 듣고 나니까 이제 한국 와서 탈 때 아무 문제 없이 한 중급 이상으로 탈 수 있게 된 거야. 한국에서도 물론 강의를 한 번 들은 적이 있긴 있는데 한국에서 가르치는 거랑 또 미국에서 가르치는 거랑 완전히 강습법이 달라가지고 나는 좀 더 미국 방식이 훨씬 좋은 것 같아. 뭐 어쨌든 그건 내 사견이고 그런 식으로 전문가한테 배우니까 상당히 빠른 시간에 정말 그 2번 강의 2번까지도 아니야. 정말 한 번의 강의로 나는 완전히 턴을 7년 동안 못하던 거를 하게 됐어. 내가 물론 운동신경이 뭐 이렇게 막 뛰어난 편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도 그렇고 이제 그때는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스키장을 1년에 한두 번 가는 거지 내가 맨날 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어서 가지고 뭐 아무래도 많이 타지도 못했기 때문에 빨리 늘지 않은 것도 있어. 솔직히 7년 동안 못 탔다고 하면 사람들이 웃을 건데 되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 나 7년 동안 못 타던 거 한 번에 배웠어. 막 이러면서. 그만큼 전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얘기가 여기도 똑같이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전문가에게 상의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그 일만 쭉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 우리는 개개인이 내가 영리하다 그랬잖아. 영리하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하잖아. 그러면 그쪽으로 또 눈길이 가. 왜냐면 난 이건 어느 정도 하고 있어. 근데 제가 저걸 한대. 탐나. 나 저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해. 이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외국 애들 같은 경우엔 딴 데 눈을 팔았을 때 이걸 했을 때 잘 안 돼. 왜냐면 얘네 능력이 모자라. 미안. 능력이 모자란다기보다 뭐 이렇게 딱히 그렇게 막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이라기보다 개인적으로 보면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말 그만큼 성실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손재주 같은 게 되게 좋아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만들기 시간이라고 해. 그럼 내가 뭐 내 걸 만들었어. 근데 시간 좀 남아. 옆 애가 만드는 게 더 예뻐 보여. 그럼 비슷하게 또 하나 만들고 막 이런 게 가능하잖아. 근데 내가 봤을 때 좀 이제
이 서구권 애들은 그런 욕심도 별로 없을 뿐더러 이렇게 딱히 자기 거를 좀 더 그 시간에 발전시킬 생각을 하지 남의 거에 막 이렇게 잘 눈길을 주거나 하지 않아. 그래서 그게 이렇게 보면은 외국은 경쟁이 있긴 있어. 없진 않은데 이렇게 한국처럼 경쟁이 심하진 않아.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의 특징은 그건 것 같아. 어디 만약에 동네에 맛있는 빵집이 생겨. 그러면 너무 맛있어 라고 생각하면 야, 이 빵집 너무 맛있다 라고 하고 그 빵집을 열심히 가서 많이 먹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빵집이 되게 맛있어. 맛있다 먹고 문제가 뭐냐면 내가 해볼까? 이렇게 장사 잘 되는데 내가 해볼까? 해서 또 차리는 게 이게 계속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분의 노하우를 배워서 차리는 경우도 계시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보고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대략 비슷하게 겉만 베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떻게 하우만 알아내서 이렇게 베껴서 해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원조보다 못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원조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 사장님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그 뭐 어떤 실험을 많이 해가지고 맛을 계속 찾아내시는 분들이라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대충 저런 쪽이 잘 되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식으로 해서 하시는 분이라면 또 이제 뭐 성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그 시간을 쌓는다는 게 되게 전문가로서 중요한 일이잖아. 근데 한국은 약간 그 전까지는 애초에 그런 거를 권장하지도 않았었고 사람들도 그런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다 잘 해왔었어야 했던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멀티태스킹이 되게 주목을 받던 때가 있었어.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사람들이 연구로서 밝혀낸 게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들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것 같지만 전환이 빠른 거다. 어차피 우린 멀티태스킹이 안 된다. 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엔 또 아이폰과 접점이 닿아 있어. 안드로이드는 정말 멀티태스킹이 되잖아. 두 개가 같이 들어가지만 안드로이드는 그러니까 애플도 요새는 멀티태스킹이 돼. 예전에는 음악 들으면서 뭐 딴 거 못했었는데 요새는 음악 들으면서 카톡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보낼 수 있고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것들은 그게 돌아가고 있으면 다른 거는 만질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게 우리 뇌랑 똑같기 때문에 굳이 우리 뇌가 얘기하는 것처럼 멀티태스킹이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어느 면에서는 이제 제대로 해내기 위해서는. 근데 우리는 어떤 하나를 제대로 해내기보다는 많은 것을 대충 예를 들면 한 80%? 뭐 75%? 아니면 뭐 60% 정도만 해내도 잘했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 지금까지. 아무래도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이렇게 일어났어야 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생각을 나는 했었어. 근데 이걸 보고 생각을 했던 거는 그때는 그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가 되게 명확관화했겠다. 왜냐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전에 있던 것마저 없었으니까 그 전 상태로 일단 돌아가는 게 우선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다면 뭘 해야 할지는 되게 분명하잖아.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솔직히 지금 선진국들도 뭐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이미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큰 나라들도 기술이 발전한 나라들도 솔직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 근데 우리나라도 그러면 같은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그 전 같으면 전화를 이렇게 하고 있어? 따라가. 근데 이미 다 따라잡았어 지금 상태 같으면. 그래서 앞에 누가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진짜 우리가 뭘 하고 싶은지 그런 전략을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해. 아무래도. 그리고 내가 항상 조금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게 나는 이거를 솔직히
지금까지 약간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었어. 왜냐면 이분은 이제 이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시기도 했었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패러다임이 있으실 건데, 기술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셨어. 이분은 기술, 산업 그쪽 기술공학을 하시기도 하셨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 엔지니어 계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고, 뭐 이제 파이낸스나 회계 쪽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내가 봤을 때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제 어떤 이제 본인의 백그라운드만으로 해석을 해서 나올 수가 있잖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그거라고 생각한 거야. IMF 때 IMF를 맞으면서 솔직히 나는 우리나라에 IMF가 까지 필요했었나라고 글쎄 좀 이제 어쨌든 오게 된 이유에는 논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IMF가 돈을 빌려주면서 차관을 해주면서 요청을 했던 게 있었어. 구조조정해라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근데 문제는 그런 거를 다 수용을 했는데 우리가 솔직히 내가 구조조정이라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 사람 자르는 거 떠오르지. 아, 해고구나. 대량 해고 뭐 그런 거. 그럴 정도로 우리는 솔직히 구조조정은 원래는 구조로 조정을 해서 효율성을 올리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니까 일단 재무제표 예쁘게 만들려고 그냥 잘라 사람을. 그래서 자르고 나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잖아. 그 어떻게든 버티긴 버티겠지. 근데 예전 같은 퀄리티는 안 나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 그거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줄게. 너무 길어지고 있어가지고 나는 이걸 한 10분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한 40분이 넘어가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식으로 내가 봤을 때는 IMF 이후로 어떤 사람에 대한 가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업계에선 난리지 트랜스퍼라고 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제 뭐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전수를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IMF 이후로 인력이 줄다 보니까 본인이 할 일도 너무 많은 거야. 근데 그렇다 보면은 남들한테 솔직히 신경을 쓸 수가 없게 되거든. 그러면 뭐 신입이 들어왔든 뭐가 어찌됐든 난 내일만 하기도 바쁜데 이게 잘 안 되는 데다가 그런 쪽으로 많이 일단 중요도를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대충대충 임기응변 식으로 잘하는 사람을 또 많이 선호하기도 하고 하니까 임기응변이 정말 임기응변이잖아. 그게 영원할 순 없어서 점점점 이렇게 아는 범위가 축소되어 가고 뭔가 조직이 좀 와해된다는 느낌이 있었어.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어진다는 얘기지. 그리고 음, 그리고 아까 그 김연아 얘기를 하면서 또 자기 개발서 얘기를 하면서 하고 싶었던 얘기는 자기 개발서가 됐든 김연아가 됐든 우리는 김연아의 화려한 모습만 보지 김연아가 맨날 엉덩방아 찍으면서 10,000번씩 20,000번씩 넘어지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겉만 보고 베끼려고 하는 거고 저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해봤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정말 얼마만큼까지 노력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 그리고 그 아이들도 그 얘기를 굳이 하지 않고. 한다고 해도 믿어줄까? 하루에 10,000번씩 넘어졌다고 하면? 정말 그렇게까지 해? 라고 하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라면, 뭐, 물론 말콤 글래드웰이 쓴 뭐, 아웃라이어란 책이 있어. 뭐,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뭐, 어느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1만 시간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게 꼭 1만 시간이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물론 자기가 그 분야에 재능이 있다면 좀 더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빨리 가더라도 노력 없이는 안 되는 거지.
그 꾸준한 노력이 너무 힘들고 너무 말도 안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책에서도 빠지고 영상에서도 김연아 좀 엉덩방을 찍고 좀 울고 그런 거 나와도 우리가 좀 불쌍하다 하다가 또 잊어버려. 왜냐면 또 화려한 모습만 막 나오거든. 막 점프하고 막 아사나마보다 훨씬 높게 뛰고 멀리 뛰고 막 이런 거 그런 거 비교하는 뭐 신문 기사 나오고 막 이러면 하다가도 그 사람이 그걸 위해서 진짜 수만 번 수십만 번 애를 썼다는 거를 우리는 잊게 돼. 아무래도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사람들은 다 각자의 어떤 그 고통의 크기, 아픔의 크기, 뭐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다 각자의 무게는 똑같지는 않겠지만 다 각자가 느끼는 무게가 제일 무거울 거라고 생각하거든, 나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노력이 만드는 건데 우리가 정작 중요한 노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어떤 현상 때문에 아니면 저는 이것 때문에 특정한 이유를 대게 되기 때문에 자기계발서 같은 경우에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도 요새는 많이 나오고 있고 물론 이제 자기계발서를 읽고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는 건 되게 좋다라고 생각해. 근데 거기에 나왔던 내용을 따라한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될 거라는 생각은 나는 하지 않아. 왜냐면 거기에 너무도 많은 과정이 생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천재가 뭘 만드는 게 아니라 수만 번의 노력과 실패 그런 게 쌓여서 성공이 된다.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해외 엔지니어들을 만나봤을 때 그랬대. 처음에 얘네보다 내가 훨씬 뛰어나. 나 막 노백상 탈 것 같아. 막 이렇게까지도 생각하실 정도로 그랬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솔직히 나도 많이 느꼈던 점이야. 한국 사람들은 정말 개개인이 되게 뛰어난데 이분이 지적했던 건 문제가 뭐냐면 외국 기업들은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 축적된 그런 기술 같은 게 뭐 100년 이렇게 있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서 10년 일했으면 10년차 엔지니어가 아니고 110년차 엔지니어인 거고 우리나라는 10년차 엔지니어면 정말 그냥 10년차 엔지니어인데다가 심지어 뭐 보직도 막 순환보직 막 시키고 막 이러면은 어떤 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뭐 예를 들면 나는 A, B, C를 다 잘해요. 대충 약간 한 80% 정도씩은 다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들면 뭐 중국에는 A 분야의 고수가 있고 미국에는 B 분야의 고수가 있고 일본에 C 분야의 고수가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그 축적의 시간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단순한 축적이 아니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정말 양질의 어떤 능력과 그런 시간과 그리고 그 내용을 축적을 해놓으면 그게 다 뼈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그렇게 과거에 해놨던 것들이 현재까지 와서 그게 그 10년차 엔지니어의 100년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된다. 그러면서 기록이 얼만큼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남겨놓는 게 얼만큼 중요하고 그런 얘기도 하셨지만 어쨌든 그 모든 축적된 시간, 그만큼의 노력, 그리고 그만큼의 실패와 그 실패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노력, 이게 되게 중요하고, 한 분야에서 계속 할 것,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야. 그 전체를 이분이 스케일업이라는 단어 하나로 얘기를 하신 거고, 또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 스케일업에서 이분이 얘기를 하셨어. 자기는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20년이 지나니까 알겠더래.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결혼은 그냥 누구랑 하는 것보다는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20년 동안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성장시켜 오느냐에 따라서 내 결혼 생활이 좌지우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엄마들이 얘기하는 그놈이 그놈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 왜냐면 다 대부분 뭐 그때 당시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아보니까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는 비슷하다는 얘기잖아, 사람들 성향이. 그러면 거기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예를 들면 20년 후에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축적의 시간을 가지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하면은 정말 좋은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약간 나는 그 연애를 하면서 그런 걸 조금 느꼈었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뭐지?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설렘만을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막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 사람을 우리는 흔히 바람둥이라고 한다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스케일업의 기술을 모르는 거라고. 스케일업이 되면은 한 단계 발전을 하고 두 단계 발전할수록 그 관계가 되게 깊어지고 사랑이 더 커진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했었는데, 나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막 되게 진지하게 많은 사랑 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다가 한번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권태기를 지나 보니까 훨씬 더 깊은 사랑의 세계에 있구나라는 거를 한번 깨달았어. 몸으로 직접. 정말 값진 거지. 사람은 정말 남한테서 배워야 되는데 진짜 남에서 배우는 것보다 무조건 자기 몸으로 배우는 게 더 바보 같은 짓이지만 진짜 몸에 와서 다다. 그때 그러고 나서 정말 이게 여러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한 명한테서도, 그 한 명한테서도 여러 사람의 만큼 이상의 어떤 걸 느낄 수 있다는 거를 나는 그때 체험을 하고 나서 약간 이분의 말씀이 뭔지 알게 됐어. 그래서 만약에 권태기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넘겨보십시오. 넘기면 정말 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이 얘기도 다음에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축적의 시간을 보고 이제 생각했던 거는 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것, 그리고 그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본인의 최선이 아니라 전문가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최선을 찾을 것,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소통할 것. 왜냐면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 아무 일을 안 했으면, 내가 만약에 예전에 말했잖아, 화장품 냉장고 아이디어를 냈었다고. 그때 만약에 그 이미 나와 있었지만 화장품 냉장고를 만든 사람이 되었으면 이미 그때 뭐 냉장 부분의 사장님으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겠지. 근데 나는 그냥 생각만 하고 내 생각이 되게 좋다라고만 생각했지 별 실현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일업을 전혀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지금도 아무렇지도 않게 나는 화장품 냉장고를 쓰고 있지 않고 화장품 냉장고는 지금도 여전히 잘 팔리고 있어.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는 분들도 꼭 이걸 한번 봐보셨으면 하고요. 또 보시고 이게 뭐 그냥 열심히 하면 된다는 얘기잖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본인이 관심이 있는 만큼 문이 열립니다. 여러 가지로 이게 여기도 적용되고 이것도 적용되고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고, 되게 그물망처럼 걸려서 예전에 그 조승현 작가님이 그물망 공부법이라고 해서 그런 걸 낸 적이 있어요. 저희가 그물망을 넓게 칠수록 정보들이 그 알알이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물망을 넓게 쳐라 라고 하신 책이 있거든요. 약간 그런 것처럼 이제 많이 아는 만큼 많이 알아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는 말이구나. 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1시간을 꽉 채운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좀 짧게 느껴지긴 했는데 그 강의 2편을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제가 지금 이 강의에 대해서 10분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1시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물론 중간중간에 뭐 딴 데로 빠져가지고 그렇긴 했지만 그랬던 것만큼 가치가 있는 강의니까 꼭 들어보시고, 또 만약에
뭐 저한테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분들한테 해주시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을 좀 보내주세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